후한 말 천하가 어지러워지던 시기에도 유독 평온을 유지하던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익주였습니다. 험준한 산세와 외부와 단절된 지형 덕분에 이 지역은 비교적 전란을 피할 수 있었고, 그런 만큼 토착 세력들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익주에 뿌리를 내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유원이었습니다. 유원은 형주 강화군 경릉현 출신으로 그의 집안은 후한 장제 원하 연간에 익주로 이주한 바 있습니다. 혈통으로 따지자면 그는 후한 황실의 일원인 노공왕 유여의 후손이었습니다. 같은 후손으로는 형주의 유표도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황실 계통이라는 정통성을 바탕으로 각지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출신은 유원에게 있어 지역 유력자로 자리 잡는데 큰 무기가 되었으며 익주에서도 그 가문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유원은 무력보다 덕과 예를 중시하는 통치자였습니다. 피로 물든 혼란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학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고 민심을 안정시키며 지역의 질서를 세우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익주 지역의 특성과 맞물려 유원의 통치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이루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유원이 병사한 후에는 그의 아들 유장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유장은 아버지의 온화한 기질을 닮은 인물이었으나 변화하는 정세를 읽어내는 능력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천하는 이미 조조, 손권, 유비의 3강 체제로 향해 가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유비는 형주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황실의 후예라는 명분과 뛰어난 전략, 그리고 유연한 외교 감각을 바탕으로 익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적으로 인식되던 유비였지만 유원과 같은 황족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심의 거부감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장은 유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 익주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원이 일군 익주의 기반은 그렇게 유비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는 훗날 촉한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촉한은 명분상 후한의 황실 계통을 이은 정통 왕조였으며 그 출발은 바로 유원이 다스렸던 익주에서 비롯된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진수의 정사 삼국지 촉서에서도 유비의 이야기보다 앞서 유원과 유장의 서술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대기적 순서를 넘어서서 촉한이라는 국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라 볼 수 있습니다. 유원이 없었다면 유비가 익주를 얻는 일도 촉한이 성립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원은 그 자신이 패권을 꿈꾸는 야심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한 왕조의 전통을 지키고자 했고 민중의 안녕을 우선으로 여긴 지방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익주의 안정과 기반은 훗날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 의미는 이후의 촉한 왕조를 통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삼국지의 서막, 곧 후한 말 군웅할 거의 시기에는 동탁을 비롯하여 원소, 조조, 유표, 손견, 여폭, 마 등 유비 등 수많은 무장과 정치 세력들이 각자의 깃발을 들고 천하를 나누려 들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1세대 군벌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명분과 실리를 쟁취하려 했습니다. 유원 역시 이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군웅할 거의 초기 국면에 이미 자신의 세력을 형성한 대표적인 군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연령대로 보자면 유원은 이들과 동세대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세대 위의 인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치적 경륜과 관직 경험 면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원은 본래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예를 담당하는 고위직인 태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태상은 국가의 종묘사직과 제례를 주관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유학과 예제에 밝은 인물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유원이 단순한 지방 토호나 무장이 아닌 한나라 조정의 전통적 질서를 온몸으로 체득한 정통 관료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정치적 출발은 명백히 한나라 체제의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원은 점차 혼란스러워지는 중앙정계의 현실에 깊은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관과 외척에 반복되는 권력 다툼, 동탁이 일으킨 변란과 뒤이은 폭정은 그가 꿈꾸던 유교적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왕도 정치와 예치의 이상이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유원은 조정에 머무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조정을 떠나 변방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스스로 익주자사의 부임을 요청한 것도 이러한 시대 인식과 결단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지 개인의 안위나 은퇴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유원은 익주를 안정시키고자 하였고 실제로 부임 이후 이 지역을 빠르게 장악하며 평정해 나갔습니다. 혼란한 전국의 질서 속에서도 익주는 비교적 안정된 행정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이는 유언의 정치적 능력과 통치 철학이 지역 사회에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언은 자신이 익주에서 이룬 통치를 단순한 지방 행정의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익주를 사실상 하나의 독립된 정치 실체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명분상으로는 여전히 후한 왕실에 충성을 바치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 조정과의 연결이 점점 느슨해지고 독자적인 군정과 행정 체계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익주를 유언의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그만의 독립된 정치적 기반으로 만든 셈이었습니다. 당시 군웅들이 대부분 무력과 야망으로 나라를 세우려 했던 것과 달리 유언은 안정과 유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조조나 원소처럼 패권을 향해 질주한 인물들과는 결이 달랐으며 이는 익주가 후일까지도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언은 한때 제국의 중심부에서 예를 다루던 고관이었고 이후에는 제국의 변방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낸 독립군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조용히 움직였으며 무력보다는 정치적 안정과 덕치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삼국지라는 격동의 서사 속에서 유언은 화려한 전투나 음모로 빛나는 인물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한 인물이었고 촉한의 서막을 여는 인물로 평가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처음부터 유언이 익주를 지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래 노렸던 곳은 교주였습니다. 교주는 제국의 최남단, 중앙조정과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 중의 변방으로 당시에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오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유언이 그곳을 고려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중앙의 눈을 피해 자신만의 세력을 기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언은 한나라 조정의 혼란과 동탁의 전횡, 환관과 외척의 끊임없는 암투 속에서 이상적 통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변방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세력을 축적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겼습니다. 이는 후일 사섭이 교주에서 외부 간섭 없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만든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교주는 위험했지만 자유로웠고 고립되었지만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동부라는 인물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동부는 유언에게 낙양은 곧 어지러워질 것이며 익주에는 천자의 기운이 서린 땅이라는 도참설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당시처럼 시대가 뒤흔들리고 민심이 떠도는 난세에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언은 이 말을 곱씹으며 현실적 이해득실을 따져보았고 결국 교주 대신 익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익주는 교주와는 성격이 다른 땅이었습니다. 일단 방어에 유리한 천혜의 요새 지형이 있었고 주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익주는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면서도 내부 질서를 안정시키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교주와는 달리 익주는 낙양과 장안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중원의 중심지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았기에 유사시에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익주는 단순한 외곽지가 아니라 지난 이래로 전통적으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한나라 황실의 피를 이은 유언이 자리를 잡는다면 단순한 자사 이상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고 나아가 난세 속에서 스스로 황제의 자리를 노려볼 수도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었습니다. 유언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꾀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대와 상황은 그에게 그런 가능성까지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언은 익주로 향했고 마침내 그곳을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의 계산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훗날 실제로 익주에서 황제가 탄생하기는 했지만 그 인물은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는 유언과 같은 유씨 가문 출신이자 먼 친척벌인 유비였습니다. 물론 유언이 나이가 많았고 후한이 무너지기까지도 그의 죽음 이후 28년이 더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언 본인이 황제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유언의 아들 유장은 유비에게 익주를 넘겨주었고 결국 유비가 그 토대 위에 촉한을 세움으로써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반전은 유언이라는 인물의 복잡한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현실을 냉철하게 꿰뚫어보며 익주를 택했고 실제로 안정적인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흘러가자 그가 쌓아 올린 성체는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갔고 왕이라는 상징은 결국 그의 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유언은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군벌들이 무력으로 경쟁하던 시기에 스스로의 길을 조용히 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택한 익주는 곧 촉한의 출발점이 되었고 유비의 촉한 정권은 유언의 토대 없이는 결코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유언의 선택이 그 자체로 후세에 깊은 의미를 남겼음을 증명합니다. 비록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은 유언이 아니라 유비였지만 익주에서 촉한이라는 독립 왕조가 성립될 수 있었던 기반은 유언의 손에 의해 다져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언이 익주로 향한 그 순간부터 그는 단순히 지방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장차 중원 전체의 판도를 바꿀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비가 익주를 차지한 뒤 이곳을 바탕으로 황제에 즉위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유언은 촉한의 직접적 창건자는 아니었으나 그 틀을 만든 선도자이자 시조격 인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촉한의 프로토타입이라 불릴 만한 존재였습니다. 유언이 익주에 도착했을 당시 이 지역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로는 심각한 혼란과 분열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전에 익주자사였던 극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민정을 피폐하게 만든 탓에 각지에서 반란의 불씨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안군 면주현을 중심으로 마산과 조지 등 반란 세력이 스스로 황건적을 자칭하며 일어나 광안군, 촉군, 건의군, 파군 일대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아낸 것은 당시 익주의 종사였던 가룡이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통해 반란 세력을 평정해냈고 익주에 다시금 일정 수준의 질서를 회복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유언은 가룡의 능력을 높이 사서 그를 교의로 임명하였고 군사적 실무를 맡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직 배치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반란을 진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공을 세운 인물을 포용하고 등용함으로써 지역 세력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정치적 수도로는 면죽을 선택하였고 유언은 이곳에서 위엄보다는 관대함을 앞세워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전임 자사의 실정으로 고통받았던 백성들은 그의 부드러운 통치에 안도감을 느꼈고 이는 곧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유언은 이 시기에 굳이 무력을 앞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익주의 주인으로 인정받아갔습니다. 이처럼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한 유언은 점차 독자적인 세력 구축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익주가 하나의 정치 실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익주 전역에 뿌리내리고 있던 유력 호족들이었습니다. 파군태수 왕암과 임공현장 이권을 비롯한 10여 명의 지역 유력자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영향력 밖에서 각자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은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고 마침내 익주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숙청은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나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익주를 하나의 통일된 세력으로 정비하기 위한 필연적 수순이었습니다. 유언의 이러한 행보는 실로 조용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는 중앙에서의 관료 경력을 활용하여 명분을 세우는 동시에 변방에서의 군정과 민정을 모두 장악하며 현실적인 권력도 구축하였습니다. 익주는 그렇게 그의 손에서 점차 독립국가도 같은 형태로 바뀌어갔고 이는 후일 유비가 손쉽게 정권을 이양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서기 188년 후한의 중앙 정치는 이미 그 기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도 낙양에서는 십상시의 전횡과 동탁의 전제 정치가 이어졌고 지방에서는 황건적의 여파로 인해 반란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질서가 근본부터 무너지던 이 시기 유언은 조용하지만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당시 한나라의 지방 행정 구조에서 주자사는 각 군의 태수들을 감찰하는 명목상의 감독관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병력이나 행정권은 태수에게 있었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지휘체계의 혼선을 낳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반란이나 군벌의 할거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태수와 자사 간의 권한 다툼까지 더해져 지방 통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언은 이러한 모순을 간파하고 자사의 명목적 권한을 실질적인 통치력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은 익주 지역에 대해 주자사 대신 익주목 감군사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직을 요청하였고 이는 조정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올라선 이 관직은 단순한 감찰 역할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군정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파격적인 권한이 부여된 자리였습니다. 익주목 감군사자라는 호칭은 명분상으로는 제국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유언이 익주를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유언이 이 직책을 받아들고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은 전임 익주자사 극검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특검은 반란을 제어하지 못하고 민심을 잃은 인물로 유언은 그를 체포하고 죄를 다스려 처벌하였습니다. 이 일은 익주목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감군사자의 권한에 더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언은 명분상 황실의 명령을 따르는 감찰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익주의 자사 위에 군림하는 실세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유언은 익주 내부의 치안과 행정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익주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군벌과 반란 세력이 곳곳에서 봉기하고 있었고 지역 호족들은 각자의 세력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191년에는 가룡과 건의태수 임기도가 무장을 일으켜 반란을 시도하였고 유언은 이를 진압하며 두 인물을 죽이는 과단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유언이 더 이상 지방관의 테두리를 넘어 익주 전체를 통합하고 직접 통치하는 군주적 위치에 들어섰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유언의 행보는 단순한 지방 수호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십상시의 난과 동탁의 폭정, 이각과 곽사의 정권 찬탈로 무너지고 있던 사이 지방의 강력한 통치자들은 독립적인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고 유언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기반을 갖춘 인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언과 더불어 형주에서 세력을 키운 유표가 각각 익주목과 형주목에 오르면서 후한 조정은 지방에 대해 더 이상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고 지방의 강력한 목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외교 군사내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명목상만 한 나라의 신하일 뿐 실질적으로는 각자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언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기회로 삼아 익주를 자신의 손에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명분은 여전히 황실을 위한 목이었지만 실상은 지역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군벌의 수장이었습니다. 유언의 정치적 이상은 무력보다 질서와 유학에 있었으나 그는 필요할 때 단호히 군사력을 행사했고 제도의 허점을 타고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유언의 익주 정권은 사실상 중앙과 단절된 독립왕국처럼 기능하게 되었고 유언은 후한 말기 가장 안정된 정치 기반을 구축한 인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는 조조, 원소와 같이 중앙을 차지하려는 야심가들과는 결이 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독립적인 정치 실체를 완성한 통치자였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후일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고 촉한을 건국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언의 판단과 선택은 후세의 역사에까지 깊은 영향을 끼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유언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익주를 평정하고 주목으로서 자리를 잡은 그는 이제 단순한 지방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독립군주와도 같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만히 그를 놔두지 않았고 유언 또한 그 권력을 점차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언의 집에는 노시라 불리는 미모의 여인이 자주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일 도교 교단을 세우게 되는 장로의 어머니였고 유언은 그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노시의 영향력은 유언의 마음을 움직였고 유언은 마침내 장로를 발탁해 자신이 이끄는 세력의 중요한 직책인 도기사마로 임명하였습니다. 장로는 장수와 함께 한중으로 파견되어 그곳의 태수소고를 공격하였고 마침내 한중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언은 한중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본격적으로 독자 정권의 기틀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언은 한중 점령 후 포야곡도를 봉쇄함으로써 후한 조정과의 직접적인 연락선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앙정부의 존재를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유언은 황제의 의복과 깃발을 대량으로 제작하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칭제를 단행하지 않았지만 그 준비는 이미 갖추어진 상태였습니다. 익주라는 독립된 영역에서 그는 황제를 자처하려는 야심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뜻밖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유언의 동족이자 형주의 실권자였던 유표가 이 사실을 조정에 고발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유표 본인도 황제의 상징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언을 고발하는 쪽을 택했고 이는 유언과 유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경쟁과 감정적 대립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유표보다 훨씬 한실 본가에 가까운 혈통을 지닌 유나 유총 같은 인물들은 오히려 단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명분이 없던 자들이 칭제를 꾀하였고 명분이 있던 자들은 조용히 시대를 떠나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정사 삼국지에서는 유언을 유표, 원소, 원술, 동탁과 같은 범주에 넣어 한 적, 곧 황실을 훼손한 도적으로 분류하기에 이릅니다. 비록 그가 실제로 황제를 자칭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반역은 이미 행위로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이 와중에 유언은 더욱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각과 각사의 전행으로 무너진 장안 조정을 뒤흔들기 위해 그는 교의 손조에게 촉병 5,000명을 주어 비밀리에 마등과 한수의 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낙양과 장안으로 이어지는 황실 복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언이 다시금 중앙에 발을 들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마등과 한수의 군은 무력하게 진압되었고 그 여파는 유언의 가족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중앙에 남아있던 장남 유범은 영무에 연루되어 살해되었고 차남 유타는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한때 중앙 정계의 고위 관료였던 아들들이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실은 유언에게 큰 충격과 절망을 안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정치의 중심지로 삼았던 면죽에는 커다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는 불길에 휩싸여 전소되었고 유언이 오랜 시간 쌓아 올렸던 기반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의 비극과 도시의 붕괴, 이중의 상처는 유언의 통치 말기를 극도로 쇠약하게 만들었고 익주 정권의 내부 기반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언은 말년에 접어들며 점차 세속적인 정치 계산을 넘어 세상의 흐름과 인연을 읽어내고자 하는 초자연적 해석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참설, 곧 하늘의 뜻이 인간 세상에 미리 예고된다는 믿음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익주에는 천자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말은 그가 익주로 방향을 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그가 행한 여러 정치적 선택에도 이 도참적 믿음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가족사를 좌우하는 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유언 곁에는 오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여동생에 대한 관상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장차 귀인이 될 상이라 하였고 유언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그에게는 유모라는 아들이 있었고 유언은 오이의 여동생을 유모의 아내로 삼아 혼인시켰습니다. 아들의 혼인을 통해 귀인을 가문에 들임으로써 도참에서 말하는 길한 운명을 직접 현실로 끌어들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인간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곤 합니다. 유모는 혼인 후 오래 살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오이의 여동생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유언이 기대한 대로 황실과 연결된 미래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그 예언은 일견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역사는 다시 한번 뜻밖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훗날 유비와 재혼하여 촉한의 정식 황후인 목황후가 된 것입니다. 유언의 도참적 기대는 어긋난 듯 보였으나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유언 자신은 정작 황제가 되지 못했고 그의 아들들 또한 정권을 잇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귀인의 상을 가진 여인을 들였음에도 그 결말은 자신의 가문이 아닌 먼 친척인 유비의 정권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 자체로 흥미롭지만 도참설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참이나 예언과 같은 초자연적 설명은 당시 혼란한 정세 속에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당성과 위안을 제공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당시의 공식적인 문서나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정사 삼국지를 집필한 진수는 익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지역의 분위기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성장했으며 그의 스승격인 초주 또한 도참설을 신봉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진수가 익주 정권, 나아가 유비의 촉한 정권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토대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익주에는 황제의 기운이 있다거나 귀인의 상을 지닌 여인이 존재했다는 식의 묘사들은 후대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짜깁기 되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비가 익주를 차지한 뒤 칭제하면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도참적 서사를 적극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난세에서의 권력은 늘 명분을 필요로 했고 도참설은 그러한 명분을 구축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언과 관련된 예언이나 도참적 상징들은 유비의 황제 등극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역사적 장치로 편집되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언은 이상과 현실 사이, 예언과 정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도참의 그림자는 현실 속에서 뒤틀린 방식으로 실현되었고 자신이 기대한 미래는 자신의 손을 떠나 다른 이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언의 삶은 미완의 야망과 어긋난 인연 속에 마무리되었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전면보다는 그림자 속에서 길게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익주를 사실상 독립 왕국처럼 다스리며 후한 말 가장 강력한 지방 통치자 중 하나로 손꼽혔던 유언도 말년에는 서서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각과 곽사의 난에 손을 뻗쳤다가
아들 유범과 유탄을 차례로 잃는 비극을 겪은 뒤 유언의 심신은 눈에 띄게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도참설을 믿고 황제의 기운을 줬던 이도 자식의 비보 앞에서는 한낱 노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 몸은 더 이상 한 시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유언은 익주의 중심지를 광안군 낙현에서 촉군 성도연으로 옮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이동이 아니라 정권의 중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성도는 익주 내에서도 천혜의 요새로 손꼽히는 지역이었고 이후 촉한 정권의 도읍지가 된 것도 이 결정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유언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지방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중앙으로부터 이빨 빠진 호랑이라 조롱당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실질적인 독립국가를 운영하는 군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유한했습니다.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마음의 지탱줄이 끊긴 유언은 점차 병약해졌고 정치에 대한 의지도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결국 넷째 아들 유장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정계를 떠났습니다. 이후 유언은 병석에 누운 채 시름시름 앓았고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쌓아 올린 익주 정권은 이렇게 새로운 후계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언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측근들은 유장의 계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다수는 이미 유장의 통치하에서 익주의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익주의 세력은 내부적으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감령만은 달랐습니다. 감령은 유언 휘하의 무장이었으며 강직하고 충직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유장의 통치 능력에 회의를 품고 있었고 무엇보다 익주는 아직까지도 후한의 영토라는 명분을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감령은 유언 사후 정통성에 따라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게 익주의 통치권을 넘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형식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당시 무너져가던 후한 왕조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자 했던 의로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령의 뜻은 다수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장의 측근들과 감령 사이에는 긴장이 감돌았고 끝내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령은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빈 그의 무예는 익주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였지만 아무리 감령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다수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투에서 패하고 더는 익주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형주로 망명하게 됩니다. 감령의 퇴장은 익주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유장은 그렇게 형식적 논쟁 없이 자연스럽게 익주 정권을 계승하게 되었고 유언이 읽어놓은 모든 기반은 이제 유장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유장이 이어받은 익주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고 외부에서는 유비라는 새로운 강자가 형주에서 서서히 익주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유언이 일생을 바쳐 지켜낸 성체는 이제 아들의 손에 맡겨진 채 새로운 경랑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됩니다. 유언이 익주에 자리 잡은 것은 단순히 한 지방을 다스린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독립된 질서와 통치 구조를 새롭게 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익주는 전란에서 비교적 멀어져 있었고 유언은 그 안정된 지형과 민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지역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토착 호족 세력을 견제하거나 누르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중앙의 혼란을 피해 유입된 외지인들, 그리고 그가 직접 불러들인 동주병과 같은 외부 군사 세력은 익주의 권력 지형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전란을 피해 익주로 도망쳐온 수많은 백성들과 유언이 끌어들인 외부 관료무장들은 자연스럽게 유언 중심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해 나갔고 익주는 점차 전통적인 호족 중심 체제에서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중앙 통치형 정권의 모습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이후 촉한 정권의 특성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위나라나 오나라가 비교적 지역 기반 호족들이 정치 중심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촉한은 유언, 유장, 그리고 유비에 이르기까지 외부 세력에 기반한 중앙 집권형 정권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사 삼국지에서도 유언과 유장을 유비의 전신 정권으로 간주하여 촉서에 편입시켰으며 이는 유언이 세운 익주 체제가 단순한 지방 정권이 아니라 촉한의 시작점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언의 이 같은 과감한 실험은 그가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서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동주병과 그들을 기반으로 한 신세력, 익주 토착 호족들, 북쪽의 강족과 저족, 남쪽의 만족까지 이질적인 세력들이 뒤엉켜 익주는 하나의 통일된 정치사회 질서가 아닌 잠재적 분열 상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유언은 이를 강력한 통치력으로 누르고 있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이은 유장에게는 푸친만큼의 결단력도 통제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세력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통치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도 강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외부 세력과 토착호족 사이에서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익주는 점차 피로와 긴장의 땅이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 유비는 익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외침자가 아니라 후한 황실의 후예이자 유언과 같은 유씨 가문이라는 점에서 명분과 정당성을 함께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유장은 결국 저항 끝에 익주를 유비에게 넘기게 되었고 이로써 유언이 일군 기반은 유비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유비는 익주의 기존 세력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데려온 인재들과 기존 익주 세력을 섞어 새로운 통치체제를 구축하였고 특히 제갈량과 같은 인재를 중용하여 행정의 중심을 더욱 탄탄히 만들었습니다.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왔지만 유비가 이릉 전투에서 대패하자 익주 전역에서는 다시금 반란의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결국 제갈량이 직접 나서 반란을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유언이 남긴 외부 중심 체제의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안정적인 행정과 절제된 군사 질서를 접목시켜 익주를 완전히 촉한의 중심지로 변모시켰습니다. 유언이 실험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를 유비와 제갈량은 실용적으로 다듬어 하나의 국가체제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유언은 단순한 익주의 통치자가 아니라 새로운 체제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변화를 택했고 그 변화는 수많은 갈등을 낳았지만 결국 새로운 나라, 촉한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통의 한 줄기를 이어받은 유언의 통치는 그렇게 직접적인 칭제 없이도 삼국사의 한 축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삼국지연의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지만 극적 구성과 인물의 감정선 강화를 위해 수많은 허구를 삽입한 작품입니다. 유언 또한 이러한 창작의 손길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사 삼국지에서는 익주를 다스린 독립적인 지방 군벌이자 촉한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묘사되지만 삼국지 연의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언이 서사에 등장합니다. 연의에서 유언은 황건적의 난 시절 유주태수라는 이름으로 유비와 처음 인연을 맺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유비가 관도에서 의용군을 조직할 때 유언이 그를 인정하고 군량을 지원했다는 식의 설정입니다. 이 장면은 유비의 인품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훗날 익주 입촉의 명분을 더욱 감정적으로 부여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다시 말해 어릴 적 은인을 배신하는 유비라는 설정은 연희가 부여한 유비의 딜레마를 더욱 선명히 하기 위한 창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유언이 유주에서 태수나 자살을 지낸 적은 없습니다. 애초에 유주태수라는 관직 자체가 실제하지 않았으며 유주를 다스리던 인물은 유언이 아닌 유우였습니다. 유우는 정사에서 유주자사로 기록되어 있으며 공손찬과의 전투 끝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지연의가 유언의 출신과 행적을 역사적으로 부정확하게 재구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가 유언을 유주태수로 등장시킨 이유는 극적인 서사 구조 때문입니다. 유비가 익주에 입성할 때 과거 의용군 시절 유언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유장에게 접근하는 설정은 유비의 처세술과 정서적 연결을 부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나아가 유장이 유비를 믿고 군사를 맡긴 뒤 결국 유비에게 익주를 빼앗기는 장면은 연희의 도덕적 대립 구도에서 유비를 더욱 복잡한 인물로 그려내는 장치가 됩니다. 이 설정은 유비에게 배은 망덕한 인간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하며 독자에게 모순된 감정을 유도합니다. 유비는 천명을 따르는 황실의 적자라는 명분을 가진 동시에 과거 은혜를 저버리고 권력을 차지한 야심가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연희가 유비라는 인물을 이상화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갈등 구조를 부여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극적인 설정 속에서도 삼국지연의는 유언과 유장이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유장이 유언의 친아들로 익주 정권을 정식으로 계승한 인물이지만 연의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흐릿하게 다뤄집니다. 이는 극적 전개를 위해 부자 관계를 배제하거나 간접적으로만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유장을 마치 유언의 휘하 관리나 제자처럼 취급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결과적으로 삼국지연의에서 유언은 역사 속 위험 있는 지방 통치자라기보다는 유비의 서사의 장식처럼 등장하는 조연으로 묘사됩니다. 정사에서처럼 익주 정권을 자립적으로 세우고 기반을 닦은 인물이 아니라 유비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장치, 그리고 배신이라는 서사적 갈등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와 소설, 정사와 연의가 갖는 근본적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지만 소설은 인물을 통해 감정을 움직입니다.
유언은 그 사이에서 진실과 허구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언이라는 인물은 흔히 인자하고 온화한 지방관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국지연의를 비롯한 여러 2차 매체에서도 그는 외부의 전란을 피해 백성을 품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정적인 질서를 유지한 좋은 어른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사와 역사적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야심과 계산이 엿보입니다. 유언은 그저 시대를 피하려 익주로 내려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조정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였고 그러한 혼란 속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면밀히 고민한 인물이었습니다. 익주에는 황제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토참설을 믿고 익주로 향했다는 일화는 종종 미신적 신념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대 지식인 사회 전반에 퍼져있던 명분이라는 기재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토참설에 대한 유언의 신뢰는 단지 그가 종교적 신봉자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익주를 선택한 것도 단순히 험준한 지형 때문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되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그가 후한 말 지방 군벌 가운데 가장 먼저 목의 지위에 올라 실질적인 군정과 민정을 동시에 장악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의 야심은 가문에도 투영되었습니다. 유언은 오이의 여동생이 장차 귀인이 될 상이라는 관상가의 말을 들은 뒤 그녀를 자신의 아들 유모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단지 혼인을 통해 가문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 황실과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정반대의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유모는 요절하였고 오이의 여동생은 결국 유언이 아닌 유비의 황후, 즉 촉한의 목항후가 되었습니다. 유언이 그토록 원하던 귀인의 혈통은 자신이 아닌 유비의 손에 안겨진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언은 유비 못지않게 치밀하고 상황에 민감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 황제를 칭하지는 않았지만 황제의 의복을 준비하고 조정과의 연락을 차단하며 익주를 사실상 독립왕국처럼 운영한 그의 행보는 단순한 온화한 지방관의 이미지와는 분명 거리가 있었습니다. 유언은 무력보다는 명분과 정치적 제도 속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표, 원술, 동탁처럼 대놓고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조용하고 영리하게 세력을 넓혀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면에 나서는 대신 기회를 조용히 다듬었고 직접 칭제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기반은 철저하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결국 유비가 그 유산을 이어받아 칭제한 것만 보아도 유언의 전략은 현실에서 비록 미완으로 끝났지만 결코 실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심은 끝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그가 떠난 뒤에 익주는 불안정한 권력 구조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장이 그의 유업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건 역시 유언이 인재 발굴과 후계 구도 정리에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로 이어지곤 합니다. 결국 유언은 한 명의 지방 관리로는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이룩한 인물이었고 동시에 그 성취를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수확하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인자한 모습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야심과 정적 안목,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촉한 정권의 탄생은 유언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조연이 아닌 한 시대의 변화를 이끈 중심축 중 하나로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